미국의 대형 사모펀드에서 환매 중단과 14억 달러 대규모 매각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입니다. 뉴스마다 서브프라임 재현이라고 합니다. 2007년 BNP 파리바와 똑같다. 금융위기 전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브프라임과 똑같이 재현되진 않습니다. 구조가 다르니까요. 다만 다른 형태의 위기 신호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노출 비중이요. 어떤 기사에서는 13%고 어떤 기사에서는 70%입니다. 5배 차이. 같은 회사를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 불투명한 시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들을 예의주시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탈,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 전문 펀드 하나가 199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43억 달러, 약 20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 정도 되는 돈이 기업 대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BDC 펀드 중 하나인 OBDC2에서 2026년 2월 18일 분기별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뉴스는 여기서 환매 막았다라고 크게 보도했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블루아울은 분기 환매를 없애는 대신 순자산 가치의 30%를 45일 내에 전체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5%만 환매가 가능했거든요. 한 번에 돌려주는 금액만 보면 기존의 6배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환매를 막았다는 뉴스를 봤는데 한 번에 6배를 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후에는 정기 환매 자체가 사라지니까 나머지 70%는 묶이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블루아울은 3개의 BDC에서 총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투자를 매각했는데 매각 가격이 액면가의 99.7%였습니다. 매수자는 북미 대형 공적연금과 보험사 4곳이었고 CEO 말로는 관심이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환매 중단, 위기 시작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그럼 뉴스가 과장을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좀 더 파고 들어갔더니 문제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이번 사태에서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노출이라는 키워드거든요.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위험하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소프트웨어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루아울의 소프트웨어 노출 비중이요. 출처마다 다릅니다. 한 곳이 아니라 4곳에서 다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블루아울은 공동대표 체제인데요. 첫 번째, 공동대표 중 한 명인 마크 립슐츠가 직접 밝힌 전사기준 소프트웨어 비중 8%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매각한 14억 달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산업 집중도 블루아울 공식 보도자료 기준 13%입니다. 세 번째, 블루아울의 기술 전문 펀드 OTIC에서 소프트웨어 비중, 다른 공동대표 크레이그 패커가 밝힌 수치로 46%입니다. 네 번째, 한국 언론 보도에서 보도한 수치 70에서 80%.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8, 13, 46, 70%. 이게 맞나? 해서 출처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다 맞더라고요. 아니,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범위가 다른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람 키를 재는데 신발 신고 재면 175, 맨발이면 172, 앉은 키는 90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위가 아니라 범위 자체가 다른 겁니다. 블루아울 CEO 패커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정보기술 분야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입니다.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산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다른 업종으로 분류된 투자가 최소 250건 이상 발견됐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사모펀드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준으로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헬스케어야, 이건 IT가 아니라 산업재야, 이렇게 라벨을 바꿔 붙이고 있는 겁니다. 같은 회사인데 분류만 바꾸면 숫자가 달라지니까요. 같은 것을 다른 렌즈로 보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숫자를 정확히 모르면 위험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모르면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가 계속 서브프라임을 들먹이니까 빠르게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BNP 파리바 환매 중단, 16억 유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은 구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서브프라임은 기초자산이 무가치한 주택담보대출이었고 레버리지가 20에서 30배였습니다. 밑단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구조였죠. 블루아울은 실제 매출이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한 것이고 LTV가 30%입니다. 아파트 시세 10억인데 대출 3억만 받은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자산을 팔려고 내놨더니 99.7%에 팔린 겁니다. 서브프라임 때는 매수자가 아예 없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엔 다르다는 말, 금융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서브프라임보다 더 무서운 구석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은요,
처음부터 부실한 자산이었습니다. 한 번도 건전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지면 원래 나쁜 거였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가 대출한 기업들은요, 현재는 건전합니다. 블루아울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 40%, 이비트다 50%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고 이익도 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 기업들이 내일도 건전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쓰시죠? 급여 계산, 근태 관리 같은 거, 아니면 회계 소프트웨어,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모펀드한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AI가 이런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자다 보니 이 속도를 좀 더 체감하는 편인데요. AI 에이전트가 인사 관리를 하고 회계를 하고 고객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회사 매출이 줄어들겠죠. 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회사가 수백 개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UBS 신용전략 수석 매슈 미시가 경고한 것도 이겁니다. 올해 안에 사모 대출 시장에서 750억 달러에서 1200달러 규모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 돈 105조 원에서 최대 170조 원,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16%에서 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시나리오일 뿐이지 확정 예측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까 보셨죠? 소프트웨어 노출이 8%인지 46%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AI한테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서브프라임은 처음부터 부실이었고 터지면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멀쩡한 기업이 AI 때문에 갑자기 부실해질 수 있는 건데 그 규모를 측정하는 렌즈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게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 블루아울에 직접 투자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퇴직연금, TDF, 해외펀드, ETF에 투자하고 계시면요, 이 안에 사모대출 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도 AI한테 무너지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은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내 투자를 볼 때 기준이 생깁니다. 먼저 취약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AI 구조조정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기업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순 반복 기능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인사관리, 회계, 고객 서비스 같은 거요. 기능이 정형화돼 있어서 AI가 대체하기 가장 쉽습니다. 두 번째, 전환 비용이 낮은 기업. 고객이 이 소프트웨어 빼고 AI 대안을 넣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 기업의 매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점 데이터가 없는 기업. AI를 학습시키는데 그 회사만의 데이터가 필요 없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체제가 금방 나옵니다. 반대로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조건들을 다뤘는데요. 첫 번째, 승자 독식 구조와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데이터와 인프라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이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 데이터와 인프라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입니다. AI 전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면서 그 돈으로 AI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데 그 구독이 고객 사업의 핵심 인프라와 연결돼 있으면 쉽게 해지를 못하거든요. 돈을 벌면서 동시에 AI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AI 인력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희소한 자원이 뭐냐면 고급 AI 인력입니다. 이런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기업은 AI를 당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쪽입니다. 네 번째, 변화 적응력입니다. 이게 의외로 결정적입니다. 저는 현업에 있다 보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고 회사 문화가 바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라도 AI를 자기 제품에 빠르게 흡수하는 기업과 아직 로드맵만 그리고 있는 기업은 전혀 다른 미래를 가질 겁니다. AI를 빠르게 내재화하는 기업은 오히려 경쟁자를 밀어낼 수 있고 늦는 기업은 대체될 겁니다. 자, 이 기준으로 내 투자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TDF든 해외펀드든 ETF든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내 퇴직연금 상품을 확인하시고 운용보고서에서 산업 분류를 보세요.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안 보이면 아까 본 렌즈 문제가 내 돈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취약한 특징의 기업에 내 돈이 몰려 있다면 분산을 고려하셔야 하고 방어적 특징의 기업이 중심이라면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확인 안 해본 것과 기준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열어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경고 신호는 사모펀드의 산업 분류 불투명성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8에서 70%까지 숫자가 달라지는 건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브프라임과 같은 경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멀쩡한 기업이 AI 때문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고 그 규모를 측정하는 렌즈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 기능, 낮은 전환 비용, 독점 데이터 없는 기업에 내 돈이 물려있다면 위험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현금 흐름, AI 인재, 변화 적응력을 가진 기업 중심이라면 상대적으로 방어적입니다. 렌즈가 아니라 렌즈 뒤에 실체를 보세요.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내 투자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반론도 다뤄야겠죠. 블루아울은 예외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블루아울 한 곳의 상황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대체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비중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서 다 팔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점검할 때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펀드, 오늘 말한 4가지 방어 특징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뉴스가 안 알려주는 숫자 뒤의 진실을 데이터로 알려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